현대비평론 발트 벤야민의 언어 철학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야민의 기본적 언어 사관. 자, 언어관이라고 하는 것과 언어 사관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언어관은 일반적인 평면적인 얘기고, 이 사자가 들어가면 언어의 역사에 대한 관점이니까 언어를 역사적으로 보는 관점. 그것은 바로 타락의 역사관이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언어가 타락의 결과로 분산되고 파편화된 것을 얘기하고 의미하고요. 벤야민은 그것을 역시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벤야민의 언어관은 기본적으로 성경적 언어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거기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 벤야민의 언어 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벤야민이 신학적 관점과 역사 유물론의 관점을 결합시키는 중요한 매개로 우리가 지금 이 논문에서 언어 철학에 초점을 두었는데, 그의 언어 철학 속에 바로 신학적 관점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러한 사유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의 언어 이론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초기 이론부터 중기 이론, 후기 이론으로 가면서 계속 변모하고, 그죠?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역사 유물론적 관점과도 접목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벤야민의 언어 철학만 가지고도 신학적 벤야민 철학과 이론 전체에서 신학적 관점과 역사 유물론의 관점이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확인하는 바로 뭐예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 이 언어 철학만 가지고도 그것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창세기에 이 인용한 것입니다. 벤자민의 글이에요. 창조 행위는 언어의 창조적 전능을 가지고 시작하며. 자, 창조 행위와 언어의 이 능력은 거의 일치하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언어가 창조된 것을 동화하여 그것을 명명한다. 자, 명명이란 말이 또 나왔어요. 언어는 엄청난 마법적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 동물이나 식물 혹은 무생명체를 창조한 것 못지않게 이 언어, 이름 붙이는 거, 이름 언어, 순수 언어가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언어는 창조하는 무엇이고 완성하는 무엇이며 언어는 말씀이고 이름이다, 이랬어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언어의 아주 큰 막강한 힘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런 성경의 말이 나옵니다. 있으라 하니까 존재한다는 겁니다. 창조도 하나님 말로 했다는 것이. 그럼 이제 언어가 이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이제 신은 사물들을 이름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든다. 자, 그러니까 신의 능력은 이 사물과 이름이 거의 동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인간은 인식에 따라 그 사물들을 명명한다. 인간은 신이 창조주였던 언어를 인식하는 자가 된다. 자, 이제 인식이란 것이 끼어들게 됩니다. 직접성 속에 인식이 끼어듭니다. 자, 이게 이제 다 성경적인 관점인데, 인간의 정신적 본질은 창조를 담당한 언어이다. 자기 이름, 이게 고유명인데요. 그 이론은 유한한 언어가 무한한 언어에 대해 갖는 경계에 대한 이론이다. 자기 이름은 인간이 신의 창조적 말씀과 함께 이루는 공동체이다. 말씀을 통해 인간은 사물의 언어와 결합한다. 사물의 언어와 인간이 결합할 수도 있는 경지까지 갑니다. 인간의 언어는 사물의 이름이다. 자, 이런 이제 벤야민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중간에 생략이 많이 됐는데, 아무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의 창조 행위는 말씀을 통해서, 아까 내가 예를 들었죠. 뭐 손으로 물론 인간을 손으로 빚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에 다른 모든 창조 행위들을 보면요, 다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하고 이 인간의 언어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신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은 이름 지음으로 신의 창조를 대신합니다. 자, 요 표현이 요지문입니다. 신은 세상을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고, 인간은 이 신의 창조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명명입니다. 그래서 벤야민이 말하는 이름 언어는 신의 창조 행위에 버금가는 행위다. 그럼 엄청난 언어의 위상이 엄청난 것이 되는 거죠. 이제 소시르의 기호론적 언어관 혹은 데카르트적 도구적 언어관, 상당히 그것과는 다른 관점의 언어관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 거죠. 그죠? 인간의 언어는 특별한 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와 사물의 언어가 사실은 다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 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의 이름이라. 이게 이제 창세기 나오는 성경의 구절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그죠? 동물도 데려다 놓고 바위도 데려다 놓고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대신하는 이름 언어가 이렇게 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도 나왔던 이름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언어와 다른 인간의 언어, 그것은 이름 언어다. 그 다음에 인간은 신이 창조하신 사물 속에서 언어적 본질을 발견해서 그것에 이름을 부여합니다. 벤야민은 이 인간의 언어를 아담의 언어, 아담이 이름 붙인 그 아담의 언어, 사실은 아담의 언어, 이름 언어, 순수 언어는 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데 말을 조금씩 바꿨지만 아담의 언어, 이름 언어, 순수 언어, 그것이 이제 타락의 역사관 속에서 훼손되는 것이 이제 벤야민이 생각하는 기본 언어의 역사입니다. 언어의 역사. 그런데 그것이 타락하고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그 원형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어디에 남아 있겠어요? 이 인간의 언어에 희미하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벤야민의 기본 생각이에요. 언어.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호랑이를 호랑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소시르적 기호론이 아니고 자의적 관계가 아니고 기표와 기의가 뭔가 필연적 관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렇게 부처의 이름을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게 바로 벤야민이 생각하는 뭐예요? 희미한 기억의 잔존입니다. 무엇에 대한? 아담의 언어, 이름 언어, 순수 언어가 훼손되고 타락의 역사에 의해서 훼손되었지만 인간의 언어에는 그게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봅시다. 그래서 이게 아담의 언어인데 사물의 본질이 인간의 음성으로 전이되기에 사물과 이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사성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름은 그 사물의 정신적 본질이 드러나는 직관적 인식. 자, 이게 이겁니다.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예를 들었던 게 바로 이 직관적 인식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직관적으로 그 사물과 이름 사이에 본질이 통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직관적 인식입니다. 이러한 언어관은 기표와 기의의 자의적 결합에 근거하는 소시르 그리고 야콥슨, 이게 이 현대 언어관인데요. 현대적 언어관, 구조주의 언어관과 구별되는 동시에
말 일반은 사태의 본질, 즉 사물과 언어를 동일시하는 신비주의 언어관과도 구별된다. 그러면 이거 신비주의적인 언어관인가? 그것과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 언어관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죠. 그럼 성경적 언어관은 신비주의적 언어관인가? 그것과도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벤야민은 사물이 신의 말씀에 의해 만들어졌고 인간의 말을 통해 그 이름 속에서 인식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번역 개념이 나타난다. 우리가 아까 그 다음 키워드가 번역이었거든요. 벤야민의 키워드. 마법성, 아담의 언어, 순수 언어, 이름 언어, 그 다음에 번역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번역과 순수 언어. 이제 번역 이론도 현대적 번역 이론이 굉장히 많이 전개되고 있고, 이제 번역도 상당히 우리 현실에서 필요하고, 또 번역도 우리 인문학을 하는 많은 학자들이나 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번역이죠. 실제로 번역이 우리 현실에서 많이 필요하니까 통역도 필요하고 번역도 필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국어 국문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번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외국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번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거나 또는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거나 일본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실천되고 있기 때문에 번역학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이제 연구의 대상이 되는데, 이 번역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도 벤자민의 이론이 상당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왜 번역과 순수 언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벤자민은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이게 1916년, 앞에서도 지금 3장에서 나온 아담의 언어, 이름 언어, 순수 언어 등도 이 논문에 근거해서 연구되었습니다. 자, 언어의 특성을 신학적으로 규명하면서, 자, 앞에 3장에서 공부한 걸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법성, 이름 언어, 아담의 언어, 순수 언어도 있죠.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번역이라는 개념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번역을 얘기하면서 순수 언어가 같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없는 것을 이름 속에 수용하는 행위는 사물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다. 이 첫 번째 문장을 잘 보세요. 아담의 언어는 이름 언어입니다. 즉, 원래는 이름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그죠? 호랑이, 바위, 토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사람도 처음에는 태어날 때는 이름이 없었는데, 그죠? 원초적으로는 이름이 없는데, 부모님이나 친척이, 할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주죠. 그래서 이름이 생기는 거죠. 고유명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번역이란 겁니다. 이름 없는 존재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번역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의 개념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그죠? 확대되죠. 그거부터가 번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게 번역일까요? 아담의 언어, 이름 언어는 벤야민의 언어관에 의하면 사물의 본질을 그대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 언어 속에는 사물의 본질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물이나 존재의 본질을 잘, 그죠? 발견해서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그게 번역이죠. 그죠? 이름 없는 것에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번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은 이런 번역의 개념을 언어 이론의 심층에서 근거 짓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역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는데 베냐민의 언어관 자체가 번역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수강생들, 학생들 그 번역에 대해서는 그죠? 다들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인문학을 하고 또 국어 국문학을 공부하고 또 우리 이제 중국 문학이나 일본 문학과 동아시아 비교 문학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영어나 뭐 불어나 이런 외국의 이론서나 작품도 읽어야 되고 번역된 걸 많이 우리가 읽고 있죠. 그래서 그의 번역 개념은 신의 말씀을 제외하고 모든 상위의 언어가 다른 모든 언어의 번역이라는 사실을 통찰할 때 그 온전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신의 말씀을 제외하고, 자, 신의 말씀은 별개니까 모든 상위의 언어가 다른 모든 언어의 번역이다. 신의 말씀은 원본이고 다른 모든 언어는 이제는 또 다른 언어의 번역일 뿐이죠. 그 안에서 원본을 어떻게 찾습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의 언어의 파편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이후에는 언어의 원본이 없어졌어요. 하나의 언어가 없어졌어요. 모든 파편화된 언어만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번역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영어 이론서나 영어로 된 문학작품, 소설이나 시를 한국어로 번역한다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그런 실제 구체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영어로 된 작품을 원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번역하는 한국어나 중국어나 이것을 이 원본에 가장 가깝게 접근시켜서 번역해내는 것을 최고의 번역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이게 원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어로 된 거. 꼭 반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원본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베냐민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다 뭐예요? 다른 언어의 번역일 뿐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번역하거나 중국어를 번역하거나 혹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거나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거나 상위의 개념이 아니란 겁니다. 상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요게 가장 근접하는 거, 원본에 근접하는 복사본을 만들어내려고 번역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벤자민의 번역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살펴봅시다. 각각의 언어들 사이의 관계는, 자, 이제 조금 전에 내가 구체적인 예를 들었죠.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와 한국어. 예를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각각의 언어들 사이의 관계는 여러 상이한 농도를 갖는 매체들 사이의 관계일 뿐이다. 그죠? 상이한 농도를 갖는 매체들 사이의 관계이지 거기에는 서열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번역하려고 영어 작품을 번역하려고 하지만 그걸 상위에 놓고 내가 번역하는 것은 아래에 있다, 하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자꾸 우리는 가진다는 겁니다. 이걸 원본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서열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언어의 상호 번역 가능성입니다. 내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 하는 상황에서 상호 번역을 해야지 이게 원본이고 내가 지금 번역하는 것은 그 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벤자민의 번역관입니다. 상호 번역 가능성이에요. 번역이란 한 언어를 변형의 연속체를 통해 다른 언어로 변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변형의 연속체나 상호 번역 가능성이나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내가 조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순수 언어라고 하는 개념을 벤자민은 생각합니다. 순수 언어는 사실은 현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상적인 것이죠. 이상적인 거. 왜? 언어가 타락한 이후에는 순수 언어란 것은 현존하지 않죠. 하지만 과거에 현존했던 것이죠. 아담의 언어도 그렇고 이름 언어도 그렇고 순수 언어도 인간의 인류의 역사 최초에는 존재했지만 바벨탑 이후에는 그것이 훼손되고 깨어졌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가 가능해요? 그 순수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번역하려고 하는 원작과 내가 이 번역 작품 사이에 자 이제 구체적인 예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고 봤을 때 이 영어가 원작이 아니란 겁니다. 이게 원본이 아니에요. 그럼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순수 언어란 게 있습니다. 이 영어가 말하려고 했던 순수 언어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번역은 뭘 번역해야 되겠어요? 이 영어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 영어 작품이 말하려고 했던 순수 언어를 번역한다는 겁니다. 그럼 순수 언어란 게 상이고 영어 작품과 한국어 작품은 다 형제지간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와 자식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잖아요. 그럼 다 형제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뜻입니다. 상호 번역 가능성. 그리고 변형의 연속체입니다. 내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영어로 된 원래 작품은 그것도 변형이 되는 겁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순수 언어란 게 기준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개념을 가지고 번역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베냐민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번역은 어떤 추상적인 동일성 혹은 유사성의 영역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동일해야 되거나 유사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한국어는 영어에 동일하거나 유사해져 근접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변형의 연속체란 것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영어로 된 이 텍스트도 변형이 일어나고 한국어도 변형이 일어나서 둘은 형제지간에서 같이 상호작용, 상호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기준은 뭐예요? 순수 언어를. 왜? 이 영어도 이 순수 언어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 이 영어가 표현하려고 했던 순수 언어를 찾아내는 거. 이게 중요하죠. 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관념적이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언어 철학입니다. 언어 철학이지 이거는 번역의 노하우를 구체적인 노하우를 가르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번역의 철학입니다. 베냐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번역의 일종의 철학. 그죠? 우리가 번역은 기술이니까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번역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매뉴얼 같은 것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베냐민의 이 얘기는요. 이 변형의 연속체들을 횡단하는 것. 번역은 이 변형의 연속체들을 횡단하니까 영어 작품하고 한국어 번역 사이에 이 횡단이 상호 번역 가능성 속에서 횡단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이제 좋습니다. 베냐민이 말하는 한 언어를 변형의 연속체를 통해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 것이 상호 번역 가능성입니다. 한 언어를 변형의 연속체를 통해 다른 언어로 변환. 자, 변형의 연속체, 상호 번역 가능성. 자, 그럼 번역의 객관성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신 안에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즉, 번역의 근거는 인간의 이름 언어와 사물의 이름 없는 언어가 동일한 창조적 말씀에서 근친적 관계. 자, 이 근친적 관계,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아까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이 근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바로 그 개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고 형제지간을 근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는 그 텍스트와 영어 텍스트와 한글 텍스트 사이에는 근친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상호 번역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원본과 번역본이 아니란 겁니다. 근친적 관계는 형제지간이라는 뜻입니다. 형제지간은 닮았잖아요.
왜 닮았어요? 부모가 같기 때문에 닮았죠. 그게 바로 근친적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 부모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지금 벤야민이 얘기하는 순수 언어입니다. 즉, 이 영어 텍스트가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봅시다. 사물의 언어는 인식과 이름의 언어 속으로 오로지 번역을 통해 들었을 수 있다. 그래서 사물의 언어 자체가 번역을 통해서만 그 안에 개입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번역은 무수히 많죠. 번역이 무수히 많은 만큼 언어도 무한히 많다. 이 사태는 원죄로 인한 인간의 낙원 추방 이후의 결과이다. 왜 번역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언어도 많아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타락의 역사관 속에서 언어의 파편성이 이제 그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번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 그 언어의 타락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생겨난 결과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인간의 언어가 다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이때 인간의 말이 태어나고 그 이 속에서 이름은 훼손된 채 유지됩니다. 훼손된 채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간의 언어 속에도 그 아담의 언어, 이름 언어, 순수 언어가 어떻게 해요? 잔존해 있다. 잔존해 있다는 말 알아요?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소멸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잔존해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나마 가치가 있죠. 이제 말은 자기 자신 이외에 무엇인가를 전달해야 했다. 자, 원래 말은 자기 자신만을 전달했는데 이제 다른 것의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전달하는 도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카르트가 생각한 도구적 언어관도 그래서 생겨나게 되고 소시르가 말하는 기호적 언어관도 생겨나게 되는 거겠죠. 벤야민의 관점에 의하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겠죠. 이것은 아담의 언어가 가진 언어 정신의 타락이다. 원초성이 훼손된 것이죠. 인간이 주체가 되고 자연은 객체가 되어 대상으로 정립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을 묶어주던 근원적 언어의 끈이 풀어진 이후의 일이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고 자연이 객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데카르트적 관점이거든요. 데카르트적 지식체계 속에서 인간은 이성을 가진 주체가 되고 그 순간 모든 것은 객체가 되어서 대상이 되어버리죠. 그게 이제 근대 철학과 학문의 기본 관점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벤야민의 생각은 그건 타락의 결과다는 겁니다. 인간은 주체가 되고 그래서 자연은 객체가 되었어요. 대상으로 정립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을 묶어주던 근원적 언어의 것. 자, 그러면 그 이전에 아담의 언어, 순수 언어, 이름 언어가 존재할 때는 바로 자연과 인간은 이름으로, 언어로 하나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언어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왜? 사물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 언어가 되고 사물의 정신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언어 속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정립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인간은 주인이 되고 자연은 혹은 사물은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벤야민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언어에 대한 관점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근원적 언어는 단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이제 단 하나의 언어는 깨어졌죠. 흩어졌죠. 그래서 수많은 개별 언어들 속에
제 흔적을 흩어놓는다. 뭐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이 성경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언어 정신의 타락은 세 가지 결과를 낳는다. 자, 첫째, 언어가 단순한 자의적 기호로 단순한 전달 수단으로 전락한다. 전달 수단, 기호 이런 것들은 다 데카르트적 언어관과도 연결되지만 가장 정확하게는 소시르적 언어관이죠. 기호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바벨탑의 언어, 즉 뭐가 여러 언어로 분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자, 둘째, 손상된 이름의 직접성을 복구하는 행위로서 판단의 마법이 등장한다. 자, 이 문장도 상당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마법성의 의미는 직접성이었죠. 직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의 정신적 본질을 언어가 그대로 직접 표현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마법적인 관계인데, 마법성인데, 그게 깨어졌죠? 이름의 직접성이 깨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죠, 인간에게는. 그게 바로 뭡니까? 판단입니다. 인식, 판단, 이런 게 이제 인간에게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인간에게 인식이나 판단이 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순수 언어가 살아있었으니까. 그 마법성이 직접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직접성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언어가 그대로 표현했으니까요. 거기에는 다른 판단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뭐하고도 연결되나 하면 이건 내 해석인데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가 인식이 생겼잖아요. 자기 인식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아무 부끄럽지 않았는데 자기를 인식하게 되니까 부끄러워졌다는 말이죠. 그죠? 벌거벗고 있는 것이. 그것과도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 뭐 내가 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는가? 인간에게 왜 인식과 판단이 생기는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 평가하려고 하는 거,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혹은 세상을, 이런 것이 다 언어의 마법성이 사라지고 직접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벤야민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직관적 인식 대신에 간접적 판단이 이제 방법적으로 생겨난다. 판단. 그전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다 모든 걸 알았는데 이제는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대적 학문은 다 데카르트적 뭡니까? 관점, 언어관과 지식 체계에 의해서 바로 이것이 주를 이루는 것이 근대적 학문이죠. 직관적 인식 대신에 간접적 판단이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근대적 학문 체계가 다 데카르트적 인식을 통해서, 그죠? 이 판단과 인식을 통해서 생겨난 것들이니까요. 직관적 인식은 이제 뭡니까? 사라지고 간접적 판단이 중심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인간의 사고방식에서. 셋째, 추상화가 언어에 도입된다. 직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의 본질을 그대로 언어가 표현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인데, 이제 그게 직접성이 깨어지니까 뭐가 대신하게 돼요? 추상화, 개념화, 추상화. 이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개념화, 추상화 능력이 있죠. 그죠? 우리 인간에게 그 정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직접성에서 이제는 간접적인 개념화, 이걸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벤야민이 생각하는 그 순수 언어, 아담의 언어, 이름 언어는 개념화, 추상화하고는 다른 좀 더 직접적인 그 정신의 본질을,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정신의 본질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이 개념화, 추상화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개념화, 추상화는 직접적인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사고 작용 중에서
간접화의 가장 극단에 있는 게 추상화, 개념화거든요. 그래서 추상화가, 즉 개념화가 생겨납니다. 인간의 언어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창조적인 신의 말씀과 그 명명행위를 전수받은 아담의 언어가 직접성과 마법성을 지닌다면 타락 이후의 인간의 언어는 간접성과 과다 명명의 특성을 가진다.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핵심만 얘기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는 불충분하니까. 왜? 직접성을 뭡니까? 확보하지 못하니까. 그죠? 직관적 인식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판단을 하고 개념화하고 추상화하니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불충분한 거죠. 그래서 간접성과 과다 명명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벤자민은 자, 이제 번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앞에서 지금 얘기한 것은 어느 논문을 통해서 분석하고 해석한 걸까요? 이 논문이 이 1916년에 발표한 벤야민의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를 분석하면서 이런 내용을 지금 찾아낸 것입니다. 이게 초기 언어 이론인데요. 그래서 이 속에도 이미 번역 개념이 순수 언어와 함께 번역 개념이 이 초기 논문에도 이미 등장한다는 것이고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번역의 개념이 더 구체화된 것은 1923년, 그죠?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제목도 번역자의 과제입니다. 자신의 번역에 대한 생각을 더 구체화해서 이 번역자의 과제에서 번역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여기에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근친성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순수 언어라는 개념이 앞에서 자기가 얘기했던 것을, 이전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좀 더 정립하려고 합니다. 다시 규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읽어봅시다. 번역에서 언어들의 근친성이 표출된다면, 자, 번역을 할 때 이게 작용한다는 거죠. 내가 계속 하나의 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 사례를 계속 고정시켜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한다 했을 때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근친성이라고 하는 것이 표출된다는 겁니다. 자, 근친성의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죠? 형제지간이다. 이게 원본이고 이게 복사본이 아닙니다. 자, 근친성이 표출된다면 그것은 모사와 원작 사이의 모호한 동일성. 자, 보세요. 원작은 영어 텍스트고 모사는 한국어로 그걸 모사란 말 자체가 있는 그대로, 그죠? 사진 찍듯이 베끼는 거. 이게 모사거든요. 모사. 우리 그 회화에서 모사품들 있죠. 그죠? 명작을 그대로, 그죠? 아무 독창성 없이 있는 그대로 베끼는 거. 이게 모사품이잖아요. 모사품. 그래서 그건 큰 가치가 없죠. 그죠? 독창성이 없으니까. 예술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죠. 하지만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번역도 마치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벤자민의 생각은 그게 아니죠. 원작과 모사 사이의 모호한 동일성. 이게 아니란 겁니다. 근친성이란 개념은 그게 아니고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표출된다. 그렇지 않아도 유사성이 반드시 근친성에서 나타나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근친성 개념과 유사성 개념이 나왔는데 앞에서 내가 한번 사실은 미리 내가 설명을 한 셈이 됐는데요. 근친성 개념이 이제 도대체 뭐냐? 베냐민이 말하는 근친성 개념은 기원의 동일성을 통해 정의될 수 없다. 자, 기원이란 말이 있죠? 기원이란 말이 바로 여기 나오는 원작이란 말입니다. 여기 원작. 기원. 그러니까 영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한다고 했을 때 그 영어 텍스트를 원작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즉, 기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기원의 동일성이 원작과 모사 사이의 위계를 함축한다면, 자, 기원이란 말은 이 원작이란 말이 그죠? 일맥상통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근친성의 관계는 얘는 그런 위계가 없다. 내가 그래서 아주 쉬운 예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지간을 근친성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각주에도 나와 있습니다. 각주에 이렇게 나와 있죠. 22번 각주. 최승만 교수가 이 번역자거든요. 발트 베냐민을 전공하고 이 번역을 이 전집이 아니고 선집이니까 골라서 논문 중에서 베냐민의 논문 중에서 골라서 그 중에 이런 각주를 달았습니다. 근친성 개념에 대해서. 근친성 개념이 유사성이나 유비 개념과 변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근친성의 예로서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특징, 특히 부모, 자식 간보다 형제 간의 얼굴에서 볼 수 있듯이 보다 심오하고 내밀한 유사성. 자, 유사성은 유사성인데 잘 보세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얼굴이 닮았잖아요. 그게 유사성이 크게 보면 유사성입니다. 근데 형제지간에도 닮았어요. 그것도 유사성이죠. 그러니까 유사성 중에서도 이 근친성이라는 것은 형제지간에 닮은 것을 근친성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 최승만 교수가 각주에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원작과 모사 사이에 위계가 없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이다. 그래서 영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위계 관계로, 즉 부모와 자식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베냐민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는 번역과 원문의 동일성 속에 있지 않다. 자, 이거 동일성이란 말이 우리가 번역할 때 원문에 그대로 원문과 같아지는 걸 자꾸 염두에 두잖아요. 그게 근접해서 동일하게 되는 거. 번역자는 자꾸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성이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번역과 원문의 동일성 속에 있지 않다. 진리는 오히려 번역 가능성? 앞에서 나왔던 용어로 따지면 뭐예요? 상호 번역 가능성? 이전 논문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논문에서 번역자의 과제라는 이 논문에서 번역 가능성이란 말을 씁니다. 즉 원작과 번역의 차이, 그 번역과 다른 번역들의 차이, 그죠? 자, 원작과 번역 사이에도 차이가 있고요. 번역과 또 다른 번역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번역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영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번역할 수도 있고, 그죠? 영어 텍스트를, 그죠? 셰익스피어 작품이라고 따져봅시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한국어로 번역된 번역서도 있지만 중국어로 번역된 번역서도 있겠죠. 그럼 이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에서 원작과 번역 사이에도 차이가 있지만 번역과 또 다른 번역 사이에도 차이가 있죠. 심지어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셰익스피어 로미오 줄리엣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번역과 다른 번역들의 차이를 통해 전개된다. 뭐가? 번역 가능성이라는 게. 실제로 베냐민은 원문과 번역의 진정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사론의 불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는 인식론 비판의 논지 비슷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죠?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로는 안 된다는 겁니까? 모사론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사론은 그대로 베끼는 것이 모사론. 아까 얘기했죠? 회화 그대로 베끼는 거, 이 모사론인데, 번역을 모사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죠? 소위 말하는, 이제, 굳이, 이 베냐민의 번역과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번역할 때 직역이냐, 어역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하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만, 전혀 그거하고는 다른 어떤 아주 번역의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직역이 좋으냐, 어역이 좋으냐, 이런 건 굉장히 이제 번역의 현실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것과 연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번역의 철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모사론의 불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는 인식론 비판과 비슷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즉, 모사론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베냐민의 번역관의 기본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언어들의 초역사적 근친성은 각각의 언어에서 전체 언어로서 그때그때 어떤 똑같은 것이, 그럼에도 그 언어들 가운데 어떤 개별 언어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 언어들이 서로 보충하는 의도의 총체성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똑같은 것이 의도되어 있다는 점에 바탕을 둔다. 그것은 곧 순수 언어다. 순수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까 앞에서 미리 이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것이 앞에서 내가 보충 설명을 하면서 다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원작도 아니고 기원도 아니고 다만 근친성의 관계고 상호 번역 가능성의 관계라면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그게 바로 순수 언어라는 겁니다. 그걸 상정한다는 겁니다. 순수 언어를. 그죠? 여기 그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뭐예요? 언어들의 근친성은 각각의 언어에서 전체 언어로서, 그죠? 똑같은 것. 그 언어들 가운데 어떤 개별 언어가 아니라, 자, 개별 언어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어들이 서로 보충하는 의도의 총체성입니다. 서로 보충해요. 상호 번역 가능성이니까. 영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죠? 영어 텍스트가 갖고 있는 순수 언어가 아닙니다. 서로의, 그죠? 서로 보충하는 의도의 총체성이에요. 순수 언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어 텍스트에 순수 언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영어 텍스트가 순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어 텍스트와 한국어로 번역하는 번역본 사이에 서로 의도의 총체성,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요. 의도의 총체성에 많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는 번역자의 작업 속에 번역하려고 하는 영어 텍스트와 내가 번역하려고 하는 한국어 사이에 서로 의도의 총체성이 생겨서 존재하는 것, 이게 순수 언어입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자칫 생각을 단순하게 하면 내가 영어 텍스트를 번역하고자 할 때 순수 언어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 순수 언어는 이 영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순수 언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고 순수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영어 텍스트와 그것을 번역하는 한국어 사이에 서로 보충하는 그래서 상호 번역 가능성입니다. 그 서로 보충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이 영어와 한국어가 서로 의도하는 그 정체성 속에 순수 언어가 존재한다. 그럼 순수 언어는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번역자가 번역하는 과정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순수 언어겠죠. 충실히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번역자가 번역하기 전부터 그것은 예정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순수 언어란 게 예정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영어 텍스트에만 속하는 것이 순수 언어가 아니고 영어 텍스트와 한국어가 서로 보충하는 의도의 총체성, 이게 순수 언어다. 그곳에 순수 언어가 있다. 지금 벤자민의 생각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문학 작품도 그렇고 이론이나 철학적인 번역도 꼼꼼히 이 번역이 잘된 번역을 잘 선택해서 번역서를 읽을 때 잘된 번역서를 찾아서 그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히 뜯어가면서 읽어봐야 돼요. 그냥 대충 한번 읽으면 막연하게 그냥 의미가 그죠? 전달될 뿐이고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 언어들이 서로 보충하는 의도의 총체성만이 그죠?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똑같은 것이 의도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순수 언어다. 그죠? 그래서 순수 언어가 어디 있느냐? 상당히 어찌 보면 벤자민의 이 언어 철학도 그러하고 번역관도 그러하고 성경적 관점에 기초를 두고 있고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관념적으로 느껴져서 실제 번역할 때는 별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수록 더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읽어서 벤자민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벤자민이든 뭐 누구든 프로이트든 락강이든 또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여러 사람 소시르든 여러 사람들의 이론을 대충 그냥 이해하고 혹은 누가 하는 얘기를 그냥 듣고 내가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의하는 걸 그냥 강의만 듣고 내가 소시르를 다 이해했다. 벤자민을 다 이해했다. 락강을 다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걸 자기 지식의 기본 토대로 삼아서 얘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더 정확하게 공부하고 더 그 이론가의 번역서라도 더 꼼꼼히 읽어서 그 실체에 다가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학습을 토대로 얘기도 하고 자기 생각도 전개하고 이렇게 해야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순수 언어는 언어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총체성 속에서 언어들의 상호작용입니다. 영어 텍스트와 한국어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 그 총체성 속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개별어가 아니고 즉 개별어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다 개별어입니다. 개별어가 아니라 그 언어들이 서로 보충하는 의도의 총체성 즉 근원적 언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수 언어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순수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원작과 그것을 번역하는 다른 언어들 사이에서 불현듯 문득 그 말의 근원적 의미가 떠오른다. 영어 문장을 내가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순수 언어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이 영어 자체가 순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가 순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영어 문장과 그것을 내가 한국어로 번역하려고 하는 한국어 문장 사이에 상호 보충적으로 서로가 작용하면서 뭐예요? 어도의 전체성을 이루어서 그죠? 순수 언어란 게 떠오르는 거죠. 번역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러면 그 순수 언어를 번역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번역은 원작을 어떤 보다 궁극적인 언어 영역으로 옮겨 심는 작업인데, 자, 궁극적인 영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더 궁극적인 거. 그래서 좋은 번역은 그 순수 언어를 발견하고 원작보다 더 궁극적인 언어로 써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번역이 원작보다, 소위 말하는 원작보다 번역이 더 우수한 텍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벤야민의 생각에 의하면. 그렇죠? 이것은 아이러니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번역은 원작을 그 영역으로부터 더 이상 어떤 번역을 통해서도 옮길 수 없고 오로지 그 영역 속으로 항상 새로이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가의 작업에는 많은 언어를 하나의 진정한 언어로 통합하려는 위대한 모티프가 작용하고 있다. 여러 복수의 언어를 하나의 최종 언어로, 궁극적인, 최종이란 말보다는 궁극적인 언어로, 다른 말로 하면 순수 언어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려는,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이 번역자의 과제잖아요. 번역자의 과제는 위대한 과제입니다. 왜? 내가 번역하려는 그 원래 텍스트보다 더 궁극적인 언어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번역은 엄청 위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제목이 번역자의 과제인데 참 위대한 모티프가 있죠. 그 안에는. 번역을 하는 그 작업 안에는. 우리 현실은 번역을 좀 다른 저술보다 번역서를 상당히 같이 절하하는 경향이 있고 또 뭐 평가에서도 점수를 많이 안 주고 뭐 그런데 사실은 번역이 위대한 작업이죠. 벤자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번역의 과제는 원작의 모사가 아니라 원작이 불충분한 언어로 지시하는 것. 자, 원작도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걸 충분히 다 말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것도 부모가 아니라, 그죠? 근친성의 관계니까, 형제지간이니까.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즉, 번역은 원작이 담고 있는 순수 언어를 번역자의 언어로 표현하는 과제를 떠맡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4장까지가 끝났습니다. 여기 아까 내가 몇 번 강조했는데 요것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작이 담고 있는 순수 언어, 이거 어찌 보면 조금 잘못되어 있죠. 그죠? 내가 쓴 문장이지만 이것은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왜? 순수 언어는 원작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원작과 번역하려는 언어가 서로 보충적으로, 그죠? 어도의 총체성을 이루는 것이 순수 언어지, 그 원작이 담고 있는 것을 순수 언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될, 내가 썼지만 내가 봐도 조금 불충분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장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